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어디 가니 갔어라는 서술어가 생략됐을 뿐이지 문장이 아닌 건 아니지. 의미는 전달됩니다. 근데 이 문장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문장 분석은 무조건 서술어부터 시작이야. 근데 도서관에 뒤에 갔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 서술어 갔어가 있고, 누가? 내가. 주어도 생략됐네. 독특한 문장이네. 그럼 내가 가긴 갔는데 어디 갔어? 도서관에 갔어. 얘는 부사어야. 나머지 애들은 일단 주어하고 서술어, 목적어를 구분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어디하고 걸려있는지를 따지시면 돼요. 근데 이 도서관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 있는. 이거 절이야, 절. 그렇지. 는으로 끝났지. 니은으로 끝났지. 관형절입니다. 뭐를 꾸며줘? 도서관을 꾸며줘. 그럼 자, 이 절은 왜 절이냐? 자, 절도 절의 개념이 뭐라 그랬지? 일단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는 게 포인트인데 두어절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생략이기 때문에. 한어절만 갖고도 돼요. 그리고 주어도 생략돼요. 관계 찾으려고 하지 마. 얘만 찾아. 서술어만 찾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왜냐하면 서술어가 하나 있으면 관계가 하나 있겠지. 서술어가 하나 있을 때마다 관계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럼 서술어가 하나 있을 때마다 절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게 절인 거야. 그러니까 쭉 갈 때 서술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절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서술어는 뭐야? 동사, 형용사, 이다, 셋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 찾는 게임이라 그랬잖아. 보면서 여러분은 계속 그것만 찾는 거야. 동사의 활용형인지, 형용사의 활용형인지. 근데 얘들이 온전하게 다로 안 끝나 있어. 활용이 돼서 있다고. 그러니까 활용되어 있는 동사, 형용사, 이다를 찾으세요. 그래서 있다의 활용형이야. 이 절은 주어가 생략돼 있어. 이 절은 원래 오리지널 문장은 뭐겠어? 도서관이 동네에 있다겠지. 주어가 근데 겹쳤잖아, 바깥이랑. 그래서 여기서 생략한 거야, 절 안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빌리려고, 요게 서술어네. 물론 뒤에 문장이 또 와서 려고는 이제 연결형 어민데, 그럼 누가? 내가. 일단 이게 두 개가 주어 서술어 나왔어. 그 다음에 있어서, 요것도 서술어 하나 나왔어. 이건 두 개가 나중에 이어진 문장이라고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뭐가 있어? 책이 있어. 무슨 책이 있어?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 좀 복잡해. 나중에 해서 문장 성분은 분석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져요. 그냥 문장 성분의 단위가 절, 구, 어절. 요 세 개인데 어절일 때랑 절일 때랑 문장 성분이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지금은 일단 여러분은 문장 성분에는 7개가 있어. 근데 찾을 때 서술어 찾고 서술어의 주체가 주어야. 그다음에 서술어의 대상이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는 게 제일 확실해. 그다음 보어는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심플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관용어와 부사어는 체언을 꾸며주면 관용어, 용언에 가서 걸려 있으면 부사어. 요거를 명심하게 두고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돼. 여기서 더해서. 기억은 하나의 문장 되겠죠. 기억에는 주어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주어 서술어 생략되어 있지. 우리 동네 두 개의 어절이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구 맞지. 니은은 내가 읽고 싶은 세 어절 맞네. 띄어쓰기 나왔으니까. 니은은 책을 꾸미는 니은. 자, 니은은 내가 읽고 싶은이네. 읽고 싶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절이 되겠지. 책을 꾸미는 건 맞아. 책을 꾸미는 절에 해당된다. 구가 아니라. 또
6번. 자, 대다는 원래 보호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지? 대다 아니다는 무조건. 다만 이 니은의 케이스에는 물에다가 로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보호가 아니라 제가 부사어가 된 거야. 격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한다 그랬어. 신이야, 신. 그러니까 모두 두 자리 서술어다. 맞네. 기억의 무리와 니은의 물로는 문장 성분이 다르지. 얘는 보호고 얘는 부사어고. 격조사 때문이야. 나의 기억, 니은, 디귿에는 모두 관형어가 있다. 색을 꾸며주는 어두운이 있고, 회칙은 회칙인데 동아리 회칙이야. 그럼 동아리 회칙은 관형어겠지? 자, 얘네들을 문장 성분을 한번 따져볼까? 만들다, 서술어. 만들었어. 만든 사람, 주체가 안 보이네? 주어 생략이야. 무엇을 만들었어? 색을 만들었어. 이게 목적어네? 어떻게 만들었어? 밝게 만들었어. 부사어네? 무슨 색이야? 어두운 색이야. 관형어네? 만들었다 역시 서술어. 역시 얘도 주어가 없어. 무엇을 만들었어? 동아리 회칙이야. 회칙을 만들었어. 근데 동아리 회칙이니까 이렇게 구루하면 목적어가 되고 동아리는 관형어가 되겠지. 어떻게 만들었어? 자세하게 만들었어. 다만 주의할 건 나중에 절할 때 하겠지만 자세하다에 베이도록 개가 붙었잖아. 얜 부사 절이야. 부사 아니다. 나중에 두 문장인 거야 이거는. 만들었다 역시 주어 없어. 근데 뭘 만들었어? 글을 만들었어. 근데 뭘로 만들었어? 책으로 만들었어. 부사어죠? 지금까지 모은 요 모은의 니은 관형절이네. 모으다에 지금까지 모은 글 이렇게 꾸며주는 관형어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이 절 안에서 모은을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겠지. 분석, 자, 관형어 전부 다 있어. 맞지? 기억 니은에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 색을 만들었다. 회칙을 만들었다. 나의 디귿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자, 이 만들다와 이 만들다가 좀 달라. 얘는 그냥 메이킹의 의미만 있는데 얘는 무엇을 무엇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부사어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틀렸지. 이거 말을 막 비틀어서 놨는데 잠깐 이상하다. 회칙을 만들었다. 밝게 만들었다. 아, 얘 안 되네. 얘 두 개 있어야 되네. 만들다는 한 자리 서술어니까. 얘 맞고 얘가 틀렸네. 회칙을 만들었다. 자세하게는 없어도 되죠? 한 자리 서술어예요. 얘는 근데 밝게 만들었다.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다. 얘는 두 자리, 얘는 한 자리.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가 여기 있네. 사실은 서술어 자릿수가 엄청 어려운 파트예요. 국어사전 찾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돼. 자, 이 문장에서 보다, 무엇을 보다, 보다, 시계를 보다,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근데 보이다, 보이다는 뭐가 보이다? 시계바늘이 보이다. 한 자리 서술어고, 지한이가 보다, 무엇을 보다, 얘 두 자리 서술어고, 얘는 근데 보다,
지원이가 보인다. 저 문장이 전하고 싶은 건 지원이가 보인다가 아니지. 예쁘게 보이는 거지. 지원이를 평가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이게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야. 근데 보다 자체는, 보다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고요. 보이다는, 얘네 사동피동 했니 혹시? 사동피동 공부 안 했니? 보다의 피동사예요. 이 이가 피동접사거든요. 피동사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동사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는 한 자리예요. 무엇이 보인다. 이러면 끝나.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 보인다는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 평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평가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다. 지원이를 예쁘게 평가한 거야. 그래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 지랄같이 이게. 얘는 나중에 학교 시험에 이런 이상한 용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내시면 이거 틀리라고 내는 거야. 간단하게 안 내고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복잡하게 내면 틀리라고 내는 거고,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 수능에서는 우리 문제 중에 뭐가 있을 텐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무대뽀로 안 내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사전을 줄 거야. 수능은 걱정 안 해도 돼. 수능은 이렇게 먹다 투 그럼 여기 나와 있지. 뭐뭇을. 그럼 얘는 두 자리 서술어란 얘기야.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얘는 뭐뭇에. 아, 얘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뜻이구나. 이 뜻으로 쓰일 땐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다음 보내다. 뭐뭇을 뭐뭐에게. 아, 얘 세 자리 서술어네. 수능은 이걸 줘. 이걸 주고 나서 지금 요 문제가 수능형 문제야. 이 문제는 내신형 문제고, 근데 중등에서는 이렇게 안 내. 고등도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내. 이거는 국어사전 찾으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학습 효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아,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만. 다른 거? 얘를 흐리게는 평가가 아니야. 정도지. 잘 보인다. 좀 더 보인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없어도 되거든. 중요한 건 시계바늘이 보인다거든. 얘는 눈으로 보였다의 뜻이 아니라 평가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 얘가 오늘 예뻤어. 얘가 오늘 못생겼어. 얘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보이다는 웬만하면 다 한 자리 서술어야.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용례를 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습할 때는 사실 안 주는 게 맞거든. 알아만 두세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로 따지는 거야. 굳이 보자면 시계바늘이 보인다. 문장이 성립했지. 근데 지원이가 보인다. 전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 얘는 보다의 포커스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지원이가 보인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지. 이거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져. 같은 단어라도. 이걸 시험에서, 학교에서 시험으로 다루는 경우는 잘 못 봤어.
학교 시험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볼 때는 정말 매우 심플하게 그냥 보다, 뭐 주다, 삼다,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걸로만 내실 거야. 또 워크북 점수들이 극과 극이던데. 자, 포인트는 하여튼 무조건 문장 분석할 때 서술어부터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쁘다. 서술어부터 찾아. 그리고 주어를 찾아야지. 예쁘다의 주체 뭐겠어? 그녀나. 그녀는 예쁘다야. 그럼 나머지는 다 쌓이든 거야. 어떻게 예뻤어? 정말 예뻤네. 부사어. 어제 만난. 누구? 그녀를 꾸며주네. 근데 만난 니은으로 끝났잖아. 만나다. 얘 절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관형절인 거야. 관형절이 그녀를 꾸며주는 관형절이야. 변하다. 무엇이 무엇으로 구름이 비로. 자, 그럼 여기 얘네 둘은 무슨 구름? 시커먼 구름. 관형어네. 무슨 비? 굵은 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관형절이야. 얘도 관형절이야. 시커멓다, 굵다의 활용형이야. 나중에 이제 이걸 잘 찾아야 돼. 얘가 혼문장인지 여러 개의 문장이 묶인 걸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하거든.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궁극에 할 일이란 말이야. 그때마다 절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관형산이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너 관형절, 관형절. 자, 같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돼야 되네. 무엇이 우정은 보석과 같다. 그럼 주어 부사어일 거고. 빛나는 보석을 꾸며줬으니까 관형어인데 빛나다의 는이네. 관형절이네. 우리들의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우정을 꾸며주는 관형어네. 그 다음에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어, 목적어, 부사어, 차가운. 물은 물인데 무슨 물? 차가운 물. 관형어인데 얘도 역시 차갑다의 활용형이죠. 관형절이겠죠. 내가 일단 연결어미는 나중에 외우자 그랬잖아. 연결어미는 문장에 짜임 들어가서 외워도 괜찮아. 근데 전성어미는 왜 미리 외우라 그랬어? 전성어미는 우리 문장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얘를 모르면 문장 분석이 잘 안 돼. 우리가 아직 견문장을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성어미 외우는 거 너무 쉽잖아. 명사형은 뭐라 그랬어? 미음기. 관형사형? 니은 리을. 부사형은 게이도로. 게임 끝. 이거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장 분석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이것도 뭐 돌려주었다. 누가? 철수가. 누구에게? 민규에게 책을.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돌려줬는데 언제 돌려줬어? 어제 돌려줬어. 부사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관형어와 부사어의 구별은 간단해요. 얘가 누구랑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찾으면 돼. 어제 철수 아니잖아. 어제 민규 아니잖아. 어제 돌려준 거야. 그럼 너는 부사어인 거야. 또 자, 흥얼거렸다. 서술어야. 바라보며 서술어야. 누가? 그가. 근데 그가 바라봤고 그가 흥얼거렸어. 이런 걸 나중에 보면 이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두 문장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야. 그는 코스모스를 바라봤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목적어, 목적어. 그는 코스모스를 바라봤다. 그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주어가 그로 똑같으니까 뒤에 주어는 생략해버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 되었다. 서술어네. 얘는 보호가 무조건 있어야겠네. 누가?
영어가 대학생이, 그럼 얘는 보원에 주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얘가 주어고요. 그러면 영어 누구야?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 공부하다의 니은으로 활용됐으니까 관형절이겠네. 영어를 꾸며줘. 그럼 드디어 됐어. 얘 서술어하고 연결되잖아. 그럼 얘는 부사온 거야. 서술어랑 연결됐어. 일단 이게 되게 단순하게 이게 돼야 돼. 서술어 찾고 주어 찾고 목적어 찾은 다음에 너 서술어랑 연결됐어? 그럼 부사어. 너 채원이랑 연결됐어? 그럼 관형어. 요거를 기본적인 걸 구분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복잡한 문장이 조금 쉬워집니다. 이것도 주셨다. 누가? 할머니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용돈을. 목적어 부사어 일단 나왔고. 근데 나가 누구야? 오랜만에 만난 나야. 관형절이네 요거. 만나다니까. 요런 게 이제 어려울 건데. 넓다야. 뭐가 넓어? 축구장이 넓어. 근데 어떻게 넓냐? 정도로 높아. 넓어. 부사어겠지? 있을 정도로. 관형절이야. 정도를 꾸며주는. 근데 요 수가 문제인데 얘가 의존명사거든.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 관형절이야. 수를 꾸며주는. 그럼 얘 뭐겠어? 이만큼이 다 들어오는 관형절이겠지. 수를 꾸며줄 수. 수백 명을. 그럼 얘는 목적어인데 무슨 목적어겠어? 절 안에서의 목적어야. 이 문장 전체에서의 목적어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밑줄을 이렇게 따르고만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묶어줘야지. 그래서 근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어절 단위로 물어볼 거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관형어, 명을 꾸며주는. 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그래서 밑줄을 어디 걷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은 바뀌어요. 또 아니 니들 풀면서 어려웠을 거라는 거 예측해. 그래서 이번에 티가 날 거라고 봤어. 본인의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의 적응 능력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 문학 문법 둘 다 맞은 친구가 딱 한 명 나왔던데. 문학까지 다 맞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딱 한 명 나왔더만. 자, 볼까 그러면? 자, 이번 주에 사설 잠깐 먼저 보고 가면 이번 것도 내용은 뭐 심플합니다. 고용사다리를 복원하래. 이게 주제지? 고용사다리 복원. 키워드는 다 찾았어. 자, 문제는 이번에 제일 거슬리는 건 내가 뭐였을까? 고용사다리가 정상일 때 고용사다리를 그래서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고용사다리를 세워야 한다. 도대체 이 같은 말을 왜 세 번씩, 두 번씩 하는 거야? 최다 여러분의 한 절반쯤이 고용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고용사다리를 복원하래. 이 얘기인 거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이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 도대체 고용사다리 복원이 뭔데, 뭐. 그 얘기를 하든가. 자, 지금 상황이 안 좋대. 이 글의 문제 상황은 30대에 취업 의사 없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30대가 포인트입니다. 젊은 애가 그러네. 중요한 연령대에서. 자, 이건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오늘의 문제 상황은 30대 취업률의 문제고요. 근데 이 상황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네. 그래서 그때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일단 고용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다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뭘까요? 사다리가 어딘가에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못 올라가잖아. 우리가 뭐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든가 이런 거 얘기한다고. 보통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뭘 얘기하냐면 교육을 얘기해요. 내가 고등교육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교육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순간 사다리가 없어졌어.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가 이 위에 올라갔어. 그럼 이 사다리를 없애버린다고. 딴 사람이 못 올라오게. 그래서 사다리가 보통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동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진출할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정년이 연장되면, 그쵸, 신규 뽑질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임금 체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연공이 있고 성과급 중심이 있어요. 연공은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을 우대하는 거죠. 성과급은 성과가 낸 대로, 그래서 어른을 우대하지 않아요. 자,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가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시각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거 언젠가 본인의 미래야. 본인은 나이 안 먹나? 언젠가 먹는다고. 자, 이 글은 정년 연장은 일단 중요하지 않다야. 이 사람의 관점은. 이게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신문사설이 옳은 얘기 아니라 그랬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었어요. 정년이 60세인 거는요, 70세가 안 되던 시절 평균 연령, 그 시절에 이게 기준이라고. 근데 평균 연령이 지금 수명이 90세가 넘었는데 60세에 나가라 그러면 30년 동안 뭐 어쩌라는 거야. 말년에 폐지 죽고 다니면서 되게 비참하게 살라는 얘기야?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늘려줘야 돼. 그리고 지금 이 글은 총량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노령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지금 치고받고 일자리 갖고 싸우는 거잖아.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니들 좀 나가.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야?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분야, 새로운 어떤 일거리. 왜냐면 시대가 바뀌는데, 왜냐면 기존의 일거리가 다 바뀔 텐데, 요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뭐 들어서 알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데들이 다 2배 이상 뛰었어. 하이닉스는 IMF 때 내가 하이닉스 갖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하이닉스 투자했다 그때 내가 집 날렸는데, 그때 그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때 내가 3,000원인가에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90만 원 갔거든. 85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오후. 세계 일주하면서 놀 수 있었는데 뭐 그것뿐이겠어. 하여튼. 자,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이야. 현대차가 로봇 회사가 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문제죠. 현대차에 이 로봇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로봇 한 대당 2억으로 책정했대요. 근데 이 로봇은 사람과 달리 24시간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은 하루 8시간밖에 일을 못 하죠. 얘는 밥도 안 줘도 돼. 전기만 주면 돼. 그리고 얘는 무슨 인권이니 이런 소리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이 로봇 나오자마자 현대 노조가 반발했지.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항의 없이는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일까? 그 로봇이 과연 현대차 공장에만 쓰이겠어? 상담도 바뀔 거고, 그 현대차의 하청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데도 로봇이 들어갈 거고, 요새 봐서는 이러다간 의사도 바뀔지도 모르고, 의사는 안 바뀔까?
의사도 한 3년 이내에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거래. 그럼 훨씬 더 안심되지 않겠어? 판사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모든 직업이 지금 단순한 공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으면 그 시대에 지금 세대 간에 갈등하는 건 좀 약하다고. 이 글은 너무 약해요. 근데 일단 이 글의 주제는, 포인트는 정년 연장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뭐 있어? 경제 성장률 높이고 경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재교육, 전직, 재교육해서 다른 직업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지금 그러란 얘기지? 그러란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얘기 나온 김에, 니네가 이번에 지대너비압 읽은 부분이 정치 부분이니까, 자, 이런 신문 사설들은 대체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노동자를 쉽게 자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안에서 니들끼리 싸워 지금 이러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왜 이게 문제냐? 우리나라는 직장에서 한번 잘리면 패자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초고속 성장을 한 이유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거든. 그 성장을 막 달렸다고. 대신 뭐가 없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패자부활전이 없어. 경쟁에서 한번 지면 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야. 전 세계에서 노동자를 가장 쉽게 자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이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고 난리잖아. 막 가스통도 날아가고. 그럼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 회사가 힘들어서 자른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볼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서 한번 나오면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전이 없거든. 여러분이 지금 본 것 중에 경제체제 중에 사회주의가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어디예요? 북유럽 국가들. 많이 들었을 거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복지가 엄청 잘 돼 있대. 거기 노동자 자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떨 것 같아? 미국보다 쉬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북한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노동자를 자를 때 노동자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왜 가능할까? 잘려도 상관없거든. 거기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거든. 잘려도 국가가 1년 이상 급여를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거리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야. 국가가, 야, 네가 있던 회사는 말이야, 사양산업이야. 그 사업은 계속 있어봐야 별 볼 일 없고, 미래에는 이쪽 분야가 커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새로운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교육을 국가가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날리는데 벼랑 끝에 몰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해고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분야로 준비를 해서 진출을 해. 그러니까 사회도 되게 안정돼. 대신 단점은 있지. 그게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거긴 세율이 엄청 높다고. 50% 가까이 내야 된다. 우리나라도 최고 세율은 50% 가까이 됩니다. 연간 8억 이상 벌면 50%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800만 원 이상 돼도 우린 많이 냅니다. 대신 안 낸 사람도 많죠. 미국은 주에 따라서 세금이 되게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앞뒷면처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그런 거야. 근데 보통 볼 때 우리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가서 끄집어 보고 나쁜 거는 부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 미국에 유리한 게 있으면 미국 정책 같고, 그다음 불리한 게 있으면 여쪽이 비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책 읽으면서 참고하시고. 자, 오늘 문법은 이미 여러분이 했으니까 심플합니다. 어떻게 심플하냐? 오늘은 일단 주성분을 볼 건데, 주성분에 4개가 있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 수성구는 문장을 이루기에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성분에서 일단 보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어는 뭐만 명심하면 되는 거야? 되다 아니다. 얘만 명심하면 되는 거야. 얘가 없으면 보어 없어. 그러니까 보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되다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장 성분 무조건 출발 어디서 한다? 서술어에서 한다. 서술어입니다. 주어가 아닙니다. 서술어부터 자꾸 분석하면 문장 분석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근데 서술어만 분석하는데 서술어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서술어는 동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체언에 이다가 붙습니다. 자, 이다는 체언 뒤에만 붙습니다. 딴 데 안 붙습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결국 서술어 찾는 건 이거 3개 찾는 게임인 거야. 그래서 우리말의 종류는 3종류밖에 없어. 주어가 무엇이라고 하면 무엇이 행동을 하다야. 그래서 이걸 어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이 형용사는 뭐야?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떠하다. 얘는 무엇이다. 우리 문장은 이 셋 중에 하나야. 3가지밖에 없어. 의미로 따지면. 딴 거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서술어가 이렇게 3개니까. 주어가 행동을 하거나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주어가 무엇이거나. 이 3개밖에 없는 거야. 자,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찾는데 지금 계속 왜 못 찾아? 이놈의 활용 때문에 못 찾는 거야. 국어는 국문법의 핵심은 용언 이해하는 겁니다. 용언만 이해하면 어려운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국어가 어려운 건 이 용언의 활용 때문이에요. 얘가 가만히 안 있고 막 온사방으로 활용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지러운데, 자, 처음 알았는데? 칠판이 위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얘 내 1년 쓰면서 오늘 처음 알았네? 어? 어? 이거 왜 여태까지 몰랐지? 모든 발견은 우연히 발견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네? 너 왜 안 써지니? 아,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자, 요 셋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부르지. 자, 용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용언은 기본적으로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로 끝나는 기본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얘는 용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자, 얘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 찾으라 그랬죠. 얘는 뭐다? 서술어의 주체. 근데 서술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애는 기본적으로 체언의 성격을 가져야 돼요. 몸통의 역할. 얘가 아니면 안 돼요. 주어는 얘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는 체언이에요. 체언의 주격조사. 붙을 수도 있고 생략해도 되고 이 자리에 보조사가 와도 되고. 그치? 철수가 밥을 먹었어. 철수는 밥을 먹었어. 철수도 밥을 먹었어. 철수 밥 먹었어. 다 돼. 기본적으로는 체언이야. 근데 체언의 성격을 가진 애가 하나 더 있죠. 용언에 뭐가 붙으면 돼?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돼. 그래도 얘가 체언이 된 건 아니야. 체언처럼 쓸 수 있게 되지. 얘도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문장은 철수가 밥을 먹었어.
먹다의 주체는 철수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만 그가 범인 이미 드러났다.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야 그럼 주어는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이 선입관을 깨셔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걔가 주어일 것만 같아요. 주어가 되는 데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가 드러났다.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뭐가 드러났어? 자, 드러났잖아. 뭐가 드러났어? 그가 범인임이 드러난 거야. 얘는 주어가 이만큼인 거야. 이게 다 주어여야 돼. 그냥 그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가 드러났다. 뭐 밝혀졌다 이래도 마찬가지야. 안 되지. 그가 밝혀졌다. 이만큼이 다 주어야. 뭐가 주어인 거야?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절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야. 그럼 그는 뭐예요? 명사절 안에 주어예요. 왜냐면 이 절은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이거든. 그가 범인이다라는 문장을 활용한 거거든, 명사형. 얘도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명사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절은 그 자체로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지금 절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런데 명사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어만 되는 게 아니야.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고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네. 체언 혼자 격조사가 붙어서 혹은 보조사가 붙어서 혹은 체언의 성격을 가진 이런 명사절이. 그럼 목적어도 똑같겠네. 목적어도 누가 목적어가 될 수 있겠어?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구별법은 을을이라 그랬어. 잊지 마. 제일 확실한 방법이 을을 붙여보는 거야. 그런데 을을은 보조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생략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앞엔 체언이겠죠. 체언이란 얘기는 얘처럼 체언의 성격을 가진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교재 예문은 몇 개 없는데 그래서 보면 자, 주어의 실현 방법은 체언이거나 체언고시를 하는 구나 절. 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절. 영수가 축구를 한다. 소년이. 요게 이제 명사구죠. 얘를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그는 관형어가 돼야 돼. 소년을 꾸며주니까. 여기에는 절이 주어가 된 경우가 없네. 그다음 주어는 툭하면 생략합니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이다. 얘만 자꾸 명심하시면 되고 온전하게 안 있어. 활용된 거 찾으셔야 돼. 그다음 서술어의 자릿수는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인데 이거 아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쉽지 않아. 이거 어려워. 근데 그 자체로 의미 전달이 되느냐, 문장이 성립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부사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그다음 목적어. 자, 목적어는 뭐 기억해라? 대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을을 기억해라. 을을 붙인다. 근데 을을 생략할 수 있어. 보조사 올 수 있어. 나는 밥을 먹었어. 나는 밥도 먹었어. 밥만 먹었어. 다 돼. 밥까지 먹었어. 밥조차 먹었어. 다 을을로 바꾸는 순간 됩니다. 역시
행복을 빈다. 요게 지금 명사절이지. 철수가 합격하기를 빈다. 요만큼이 명사절이고 명사절 뒤에 르리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된 거야. 그럼 철수는 뭐야? 명사절 안에 주어야. 왜냐하면 명사절은 뭐겠어? 철수가 합격하다라는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영희가 철수 좋아한다도 되지만 철수만을 좋아한다. 보조사하고 격조사가 같이 붙을 수도 있고 철수만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고. 목적어는 한 문장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2개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요걸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잘 못 찾던데 책을 2권 샀다. 을이 붙어 있으면 편해. 책을 2권 샀다. 아마 지난주 본교재 문제 이런 거 있었지? 2권. 얘 7개 중에 뭐 하나여야 돼. 문장 성분은 더 이상은 없어. 무조건 7개 중에 하나여야 돼. 따져보는 거야. 격조사 붙여봐. 어떻게 샀어? 2권을 샀어. 얘가 제일 자연스럽잖아. 너 목적어겠고. 두는 뭐야? 권을 꾸며주는 관형어겠지. 구로 하면 이렇게 되면 명사 구가 될 거고. 책에는 책 2권 샀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장에는 격조사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조사가 많이 붙어 있으면 문장이 되게 딱딱해집니다. 조사 없이도 의미 전달이 되니까 안 붙여요. 그럼 해보는 거야. 책을 샀어? 2권을 샀어. 너도 목적어? 너도 목적어. 목적어는 몇 개라도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처소 동반수. 이거 뭐냐면 얘네들이 다 원래 부사어야 되거든. 난 경기장에 갔어. 이게 자연스러워. 근데 을을 붙일 수도 있어. 그 을 붙는 순간 얘는 목적어야. 격조사 무조건 우선이니까. 그럼 문장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그녀는 선생님과 2번 마주쳤어. 2번 을. 그럼 굳이 왜 한 거야? 강조한 거야. 세상에 내가 선생님하고 2번이나 봤다니까. 내가 경기장을 다 가봤다니까. 내가 집 밖을 다 나간 거야. 집에만인 줄 알았더니.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보호는 무조건 되다 아니다만 기억하면 게임 아웃이야. 다만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체원일 거 아니야. 자, 체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모두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명사절도 될 수 있다는 소리. 여기 있죠. 그가 싫어서 가. 요게 명사절이랍니다. 요 선은 잘 쓰는 거는 아니에요. 좀 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미음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 했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 당연히 복격조사 오는 자리에 이렇게 보조사 올 수 있습니다. 어른은 아니다. 대표는 되었다. 어른도 아니다. 보조사는 말 그대로 문장 성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문장 성분 관련 있는 건 격조사예요. 다음 보어의 자리에 부사격 조사가 오면 얘는 부사어가 돼야 됩니다. 격조사는 무조건 우선이니까. 요거를 앞에 빠냈는데 접속조사는 다음 주에 하자. 오늘 그것까지 하면 정신 사나울 수도 있겠다. 뒤에 문제 후다닥 풀어봅시다. 오늘은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왜 붙여놓은 것 같아? 너 왜 하나도 안 해? 응? 계속 깜빡? 읽어보지도 않지? 본인 글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알아? 단락 시작에 한 칸 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너는, 자, 이게 언제부터 돼 있는지 알아? 신경 안 썼어. 김민경 쌤이지? 김민경 쌤도 첨삭해줬어. 이때도 잘 쓰기 안 하고. 얘, 어, 너는 떠들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여러분 읽었어? 미리 읽기 읽었지? 재미는 없지? 여러분은 재미가 별로 없었겠지만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은 소설이고요.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기법을 몇 개 썼어.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우리가 그 모더니즘 기법 몇 개를 좀 익히셔야 돼요. 대충 내용은 되게 단순해. 소설가 구보시의 일, 주인공은 소설가고. 이 구보가 박태원 작가의 호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 그리고 얘 일본 유학파야. 그럼 인텔이네? 지식인이네? 근데 직업이 소설가인데 좋게 얘기하면 소설가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소설가가 평상시 하는 일이 없잖아. 백수야, 백수. 백수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고 되게 비생산적인, 근데 사람은 되게 똑똑해. 유학파야. 하는 일은 없어. 돈 버는 생산적인 일은 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경성이죠. 서울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다니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냐? 그건 아니야. 그냥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얘는 매일 나와. 소설가니까 글감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손에 뭘 갖고 있냐면 노트를 한 권 갖고 다닙니다. 노트를 한 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특이한 거, 사람들의 좀 특이한 점이 있으면 기록을 이렇게 남겨야 돼. 그러면서 이 구보의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입니다. 자, 읽었더니 이거 시점 어떻게 돼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여러분 구보 이외에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구보의 마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의 눈에 비쳐. 그리고 분명히 전지인데 이 전지는 오직 구보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이 구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거야.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구보의 1인칭 시점 같아. 왜냐하면 얘만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독자는 둘을 보겠네. 구보와 구보 눈에 비친 세상. 그럼 우린 둘 다 판단할 수 있겠네. 구보 눈에 비친 세상을 보고 1930년대 경성이 이랬구나. 또 하나는 구보 너 이렇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작가의 목적일 거야. 자, 근데 이 소설은 되게 특이한 기법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이나 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과관계, 기승전결 이런 어떤 논리적 흐름을 따라 무언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승유랑 정연이가 걸어가다가
승유가 정윤이를 밀었어. 그 정윤이가 넘어졌어. 그럼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관념인데 얜 그걸 좀 깹니다. 그냥 머릿속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쭉 봐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지한이를 딱 봤더니 지한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 아, 지한이 예쁘구나. 예쁨 역시 걸그룹인데 걸그룹은 가장 대표는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하니까 이건 소녀시대 이승철의 노래 또 소녀시대가 최고였지. 그래, 노래는 역시 이승철이 잘 불러.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오늘 노래방에 가고 싶네. 노래방은 또 술 한 잔을 마시고 가야 되는데 맥주를 한 잔 해야 되나? 맥주는 치맥을 해야 되잖아. 요새는 치킨집이 어디가 잘 나가지? 오늘은 그래, BBQ를 한 닭 뜯어야 되나? 이게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야. 지금 내가 생각이 전개되는 과정에 논리가 있어? 아무 논리 없어. 인과관계 있어? 없어. 이건 사건도 없어.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막 가. 요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좀 유행을 했어요. 자유현상 기법으로서 그냥 보면 떠오르는 대로 막 가는 거야. 시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자유현상 기법으로 시를 쓰면 시가 엄청 산만합니다. 이 인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의 이제 대표가 이상이라는 천재 시인이 있었고, 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이런 소설은 누군가의 심리가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읽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인과관계도 없고 사건도 없고 무슨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없거든. 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쓴 대표적인 두 작품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딱 두 작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고 또 하나가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 두 작품이 이 기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보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야. 경성역에서 보고 남대문에서 보고 전차 안에서 보고 계속 이렇게 봐. 장면이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이 연관관계도 없이 그냥 나열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몽타주란 말은 많이 들었잖아. 이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야. 왜 그런 장면 있잖아. 남녀 주인공이 헤어졌어.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졌어. 그래서 그리운 그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둘이 이렇게 다정했던 장면을 사진 컷 이렇게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런 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거든. 이걸 이제 소설에서 쓴 겁니다. 자, 구보는 종로 어딘가에서 살아요. 나와가지고 할 일 없이 그냥 특별한 목표 없이 이렇게 서울을 한 바퀴 쭉 돌아. 우리 교재에 발췌된 부분이 앞부분에 이렇게 화신백화점. 이게 화신백화점입니다. 이름은 들어는 봤나?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어디게?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어디일까? 화신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일본 사람이 지었습니다. 일본의 자본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대. 어딜까? 그 건물 지금도 있어. 그리고 지금도 백화점이야. 신세계 본점. 명동에 있는 신세계 본점 보면 석조 건물로 생겼죠. 이게 일제시대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상의 날개도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이 되게 그걸 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돈 많은 박흥식이라는 분이 야, 우리 자본으로 우리도 백화점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게 화신백화점이야. 요건 지금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종로 타워에 있던 파고다 공원 옆에 종로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6층 빌딩으로 지었다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었어. 6층이면.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2대가 있었대.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동네방네 그냥 지하철역에도 있지만요. 에스컬레이터 되게 귀한 거야.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에스컬레이터 한번 타보려고.
아, 먼 나라 얘기 같지? 나도 어릴 때 에스컬레이터 타보려고 백화점 갔었어. 그때는 백화점이 서울 시내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 그다음 미도파, 코스모스인가 이렇게 4개가 전부였거든. 거기 가면 그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터는 그 백화점에 거기밖에 없었다고. 딴 데는 어디도 없었어. 그래서 가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백화점 누가 이용하겠어? 1930년대야. 일단 돈이 많아야 돼. 일반 평민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야. 지금도 백화점은 우리가 고급으로 보지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지. 친일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민족적 정신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구보가 여기에 쇼핑하고 나오는 가족을 좀 업신여기면서 까니 보지. 한편은 부러워. 나는 결혼을 못했거든. 얘 총각이야, 총각. 노총각. 왜냐면 이때는 10대면 결혼하던 시절에 20대까지 결혼하고 안 하고 있었으면 집안의 골칫덩인 거야. 이 자식이 이게 유학까지 보내줬더니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백수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전차를 타고 할 일 없이 이렇게 돕니다. 전차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탄 건 아니에요. 동대문 가는 전차는 탔더니 다음 정거장에 웬 젊은 아가씨가 타는데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내가 선봤던 여자야. 근데 선봤던 여자를 나는 알아보는데 여자는 날 못 알아보네. 구보가 고민하지. 말을 걸까 말까, 걸까 말까. 아는 척하면 저 여자가 뭐라고 반응할까. 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내리네. 에구 빠이빠이. 성격이 이런 거야. 특별한 지향점도 없고 행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 있는 그 자리가 옛날 미스코시 자리고요. 조선은행, 신세계 맞은편에 한국은행 있죠. 그게 조선은행이었겠지 그때. 요게 한국은행 빌딩이고요. 아니다, 이거 서울역. 이게 서울역이고요. 당시 경성역. 지금도 이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지. 앞부분에 이거 안 부셨어. 서울역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종로의 모습. 요게 화신백화점이요. 앞에 전차도 가고 여기가 종로 3가예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 지금의 한국은행, 당시 조선은행 건물. 뭐 이랬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도는데 특별한 목적도 없어.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셨다가 나왔다가 다시 친구 만났다 차 한 잔 마셨다 이런 식이야. 근데 구보가 경성역도 가고 여기 남대문, 여기가 숭례문이니까 여기가 남대문 시장이죠. 이쪽이. 이쪽에도 갑니다. 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대? 뭘 보고 싶어 했어? 좀 역동적인 걸 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역동적인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네. 구보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 보여? 이 소설의 특징이지.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야.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네. 이 소설에는 오직 병자만 등장합니다. 오늘은 내용은 간략하게 하고 문제 후다닥 풀어볼 거예요. 이거 연재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구보가 일단 얘는 집에서 나와서 천변이 지금 청계천 얘기하는 거겠죠. 천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화신상해로 쭉 해서 한 바퀴에서 새벽 2시에 술 한잔 마시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가. 여로형 소설 맞네? 근데 어떻게 했어? 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원점 회귀형. 여기 써있네. 자, 원점 회귀형이라는 건 뭐야? 어디론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구보 눈에는 누가 보이냐? 구보가 계속 관찰을 하는데 일단 이 소설에 창작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봤고요. 몽타주 기법 봤고요.
자, 요 말은 지금 우리한테 낯섭니다. 고연학적 창작 기법. 고연학은 뭐냐?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야. 이 소설에서 구보가 소설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뭘 자꾸 관찰하고 기록해. 그래서 그거를 고연학적 기법이라 그러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고연학적 기법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은 이 소설 이외에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딱 이 소설에서만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관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개념은 아니야. 얘는 요거 두 개는 기억해 두시고 의식의 흐름의 기법과 몽타주. 근데 읽다 보면 문장이 엄청 지루합니다. 글이 전체적으로 만연체예요. 만연체의 반대말이 간결체예요. 여러분이 신문 요약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간결체 쓰란 얘기야. 문장 짧게 쓰시라고. 그럼 만연체는 뭐겠어? 길게 늘어지게 쓰는 거야. 산만하게. 의도적으로 그랬겠지? 왜냐면 한마디로 구보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내면의 흐름도 어떤 지향점이 없어. 목표의식도 없어. 그냥 특별한 목표의식도 없이 떠다니는, 방랑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당시 시대 상황 보여주는 거네. 뭐다? 돌파구가 없던 지식인의 고득감, 쓸쓸함, 그 다음에 방황,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연체의 문장을 썼고요. 문제는 구보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보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병자예요. 병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디가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둘 다 아파. 이게 뭐다? 지난주에 묘지 같은 거야. 무덤 같은 거야.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이 이렇게 아팠던 거야. 병든 모습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구보가 좀 웃기죠. 이거 바라보는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서로가 대화도 하지 않아. 소통이 단절돼 있죠. 완전히 뭘 보여줘? 개인주의 보여줘요. 인정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아픈데 돌보는 사람도 없고 이웃에 관심도 갖지 않아요. 특히 어떤 노파가 아픈 것 같으니까 중년 신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구보가 얘를 되게 없은 여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쥐도 아파. 쥐도 이중적인 인간이었던 거야. 누가 그랬던 거야?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랬던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어디서 무슨 자유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고 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30년대 지식인들의 모습이었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0년대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게 황금광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조선사회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니고 황금을 찾아 떠났나 싶은데 실제로 황금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일제가 의도적으로 유행을 시킨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30년대 들어가면서 전쟁을 계속 확장하면서 물자가 딸리니까 수탈 되게 심한데 더 이상 조선에서 수탈할 게 없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땅 다 뺏겨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런데 누가 어디서 황금 하나를 딱 했대. 광산을 발견했대. 와, 그럼 이거 팔자 고치는 거잖아. 갑자기 너도나도 광산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데 빠지지. 현대사회에서도 복권 판매 매출이 언제 늘어난대요? 불황기에 늘어난대요. 불황기에 아이러니하게 복권이 훨씬 많이 팔린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라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0년대에 사람들이 황금에 완전히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걸 계속 부추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황금광 하나, 광산 하나 찾으면 일본은 지네는 이제 수탈할 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적이고 되게 자조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 쭉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여기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합니다. 그 뒤에 가면 좀 웃긴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노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정보는 전부 다 구보의 상상이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다가 얘가 동창 만나지? 대학 노트 이렇게 자꾸 관찰하고 기록하고 요것 때문에 고현학적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제 금광에 대한 비판적인 거고. 문득 한 사내가, 자, 동창생이 나오네. 자, 얘는 누구냐면 구보는 중학교 때 반 1등 한 애야. 그래서 일본 유학 갔다 왔단 말이야. 난 나 좀 똑똑하고 잘 나가. 근데 지금 뭐야? 백수야. 솔로야. 애인도 없어. 근데 얘는 우리 반 꼴찌였어. 근데 요새로 따지면 금수저야. 근데 금수저가 아빠의 직업이 뭔가 이렇게 멋진 재벌도 아니야. 전당포. 완전히 하급. 왜냐면 이때만 해도 유교 사상이 남아있어서 되게 사람을 이렇게 까니 보는, 돈 갖고 뭐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되게 까니 보는 경향이 있었지. 그래서 이 완전히 무슨 쌍놈의 집안에 근데 돈만 많아. 근데 얘가 애인이 있네? 상당히 짜증나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죠.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하는 시대가 왔나? 시대 변화, 물질 만능. 이 속에는 한편으로 자격지심과 부러움도 사실은 있지. 지는 여자 못 만나는데 뭐 이러면서 나중에 친구랑 만나서 마지막 얘기도 술집에 가서 술 마십니다. 근데 그 술집도 이렇게 건전한 술집은 아니에요.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수다 떠는. 그럼 대화는 뭐가 건전한 얘기냐? 아니야. 하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지. 집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구보가 생각합니다. 나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볼까? 그리고 소설을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 끝나. 뭐 시대를 개혁하겠다든가 여기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겠다든가 하나도 없어. 딱 지난주에 만세전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만세전은 배경이 1918년, 19년 이전이었지. 일제강점기 초기에 표류하는 지식인의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얘는 그보다 한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전히 지식인의 모습이 더 똑같은 거야. 뭔가 어떤 방향성도 상실했고 제자리에 돌고 있고 기껏 마지막 결론에 가서 소소한 개인의 행복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정성의 모습은 거기서 무덤이라고 표현됐다면 그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전부 다 병자밖에 나오지 않더라. 병든 생명력을 상실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소설이다. 다만 지금까지 없었던 좀 독특한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젊은 문인들한테는 박태원 작가가 굉장히 배워야 될,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끌고 온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인기가 있었대요. 이 소설 연재할 때 이 소설에 사파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 이상입니다. 날개를 쓴. 이상이 원래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천재라서. 왜 이상이 그렸냐? 이상이 그때 되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태원한테 가서 형, 내가 지금 그릴게. 그래서 이상한테 맡겨서 그렸대요. 그래서 그거 원본이 있으면 값어치가 꽤 나갑니다. 자, 이 소설은 내용은 이렇게 심플한데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 날개 문제랑 본문 문제랑 다 푸는 대로 집에 갑니다.